안녕하세요. 40살 전주에 사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제 사연도 한번 올려볼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겪은 사건이었고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 만큼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나마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시름 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겐 형이 하나 있으며 형 내외는 예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심한 결혼이었고 형은 어머님보다 자기 가족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당시 형이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컸고 저와 어머니는 한동안 형을 안 보며 지냈어요. 한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었던 형은 어느 날 당당하게 공무원에 합격해 어머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경사 아닌 경사가 났고 형에게 맞선 자리는 물밀듯 밀려왔네요. 하지만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던 형은 어머니의 기대가 자꾸 부담스러웠는지 다툼이 컸고 결국에는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봐라. 네가 공무원이 되니까 맞선 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어. 여기에는 고위층 딸도 있더라. 너만 좋으면 엄마는 여기랑 여기 한번 선을 봤으면 좋겠는데. 너도 골라봐. 사진 보면 딱 마음에 드는 여자 있을 거 아니야. 집안은 다 보장된 아가씨들이라 네가 사진 보고 괜찮은 사람만 고르면 돼. 누가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안 본다고 했잖아요. 왜 필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절 괴롭히시는 거예요?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진짜 집에 올 맛이 안 나요. 저만 보면 그저 매일 맞선 생각밖에 안 나세요? 저도 이제 클 만큼 컸고 엄마가 관심 안 가져주셔도 돼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내는 제가 고르게 해달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사람들이 우리 아들 공무원이라니까 좋은 아가씨 소개시켜준다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야말로 엄마 마음 좀 알아줘라. 이제 나이도 찼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지. 너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려면 늦은 거 알지? 여자는 여자인 엄마가 잘 알아서 그래. 엄마 말만 듣고 여기 고른 이 여자들로 맞선 봐봐. 부모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 약속 잡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실 거면 저 이번에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요. 계약만 하면 바로 입주 가능하니까 다음 주에 계약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로 데려와서 소개해 드릴 테니 신경 끄시고요. 어머니가 맞선 상대 골라주신 분들 안 봐요. 일찍 포기하세요. 엄마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어느 순간 형에 대한 사랑이 무척 크셨어요. 형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하고 싶은 공부보다는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으로 취업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아빠를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시지 못했고 힘들어 하셨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그나마 형이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을 하곤 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야 엄마가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을 다잡자 일을 구하셨고 형에게는 하지 못한 공부를 마저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며 그동안 집안을 소홀히 돌봤던 자신을 탓하시면서 두 아들에게 미안해서 그런지 악자같이 일하며 가장의 역할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로지 엄마 머릿속에는 형밖에 없었는데 형이 아빠의 자리를 했었던 것 같네요. 어릴 적에도 형만 좋아하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나서 철없었던 시절에는 형을 미워했고 형만 아는 엄마도 미워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면서 형이 얼마나 엄마의 관심에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엄마는 유독 형 일에는 버선발을 벗고 나서는 모습에 형은 항상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형은 그렇게 집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주말마다 집을 왔다 갔다 하자 그 모습에 엄마는 화가 났지만 딱히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뜻대로 형은 맞선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효도하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두 사람 사이가 괜찮은 듯 보였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고 서로 부딪히는 문제인 결혼을 두고 팽팽한 싸움이 시작되고 말았어요. 형이 그동안 사귄 사람을 집에 데려왔는데 엄마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형수를 너무나 싫어했었으며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건 형수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였고 그것에 화가 난 엄마는 형이 소개를 시켜주려고 집에 데려온 형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면서 형과 엄마의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놀랐을 거 아는데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니까 엄마가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엄마가 평생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봐서 아는데 그거 별거 없다. 배우자 한 번 잃으면 다 소용없다는 말이야. 너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별 볼 일 없는 네 아빠 평생 병술발 들면서 결국 처세상 가고 이렇게 혼자서 너희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뒤 받쳐주는 집안이 있어야 결혼 생활도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어디서 부모도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난 절대 이 결혼 찬성 못한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은 안 돼. 내가 결혼 다시는 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차라리 그냥 연애만 해. 내가 아빠 잃고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렇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니? 지금은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싫겠지만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정말 이 결혼 오래 못 갈 거야. 엄마 말 듣고 당장 둘이 헤어져라. 도대체 왜 이렇게 절 실망시키시는 거예요? 부모 없는 게 이 사람 탓도 아닌데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 꼭 해야겠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를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생각 접고 제 뜻대로 따라주세요. 조만간 결혼 날짜 잡아서 연락 드릴게요. 안 오셔도 할 말 없고요. 어차피 작게 할 거라서 엄마 없어도 그렇게 티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그렇게 원치 않으시고 저도 이 문제로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결혼할 겁니다.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어떻게 그런 말을 눈 하나 꿈쩍 않고 할 수 있어? 지금 낳아준 엄마 대신에 어디서 온지도 모를 이 여자랑 살겠다고? 네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아무리 엄마가 싫다고 해도 그렇지. 너 정말 내가 아는 그 아들 맞니? 우리 첫째 아들 맞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를 이렇게 홀려나? 너 도대체 무슨 수작이니?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기나 할 것 같아? 당장 네가 마음 고쳐먹고 우리 아들 놔줘라. 꼭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이 결혼을 한다면 나도 이제부터 아들 한 명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엄마와 형은 서로 말다툼 끝에 안 보겠다는 말까지 나왔고 그 말은 정말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형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결혼 날짜가 나왔다면서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형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 꼭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청첩장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는데
단둘이 저녁을 먹기로 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형한테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며 형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결국 저도 형을 안 보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첩장 나왔다. 네 형수 될 사람이 가족도 친척도 없어서 정말 작게 결혼식을 할 거야. 엄마가 안 오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네가 옆에서 잘 말씀 드려봐. 너한테는 미안하다. 중간에 껴서 많이 힘들지? 형은 정말 엄마를 안 볼 정도로 그 여자가 좋아? 난 형이 이해가 안 돼. 엄마는 형을 끔찍하게 아꼈는데 그건 형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우리 집은 항상 형이 최고였고 모든 1등이었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갚아? 형은 아빠 없이 혼자 지내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사랑 다 독차지하는 형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날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야, 내가 지금 잘 보니까 그걸로 됐고 네 형수 정말 불쌍하게 자라왔어.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고 너도 있지만 형수는 나 말고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엄마 잘 설득해줘. 나도 이렇게 엄마 없는 결혼식 하고 싶지 않아.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엄마를 저버리고 결국 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잖아. 나도 이렇게 형 말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는데 엄마는 오죽할까? 꼭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우리랑 등질 것까지는 없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네 형수 뱃속에 아이가 있어. 네 조카가 잘하고 있다고. 이제 10주래. 엄마도 너도 뭐라고 해도 난 네 형수랑 앞으로 태어날 조카를 책임져야 해. 그러니 너라도 결혼식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원치 않으면 너도 안 와도 돼. 자주 연락할 테니 형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도 잘 사는 모습 보면 금방 풀리시겠지.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깜짝 놀랐고 형이 그렇게 결혼을 밀어붙이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형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마저 들으면 더 충격이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며 2주 뒤에 결국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끝내 가시지 않았고 나름대로 설득해봤지만 완강하셔서 정말 첫째 아들 없는 셈 치며 사셨습니다.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서로 안부를 전해주면서 몇 개월을 보냈고 형한테서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엄마는 형을 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형도 몇 번 조카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연애를 하면서 점점 형과 연락을 안 하게 되자 결국 저하고도 연락이 끊겨지고 말았어요. 형도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없었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됐을 텐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형한테 서운하고 쌓인 게 있었는지 저 역시 연락을 먼저 하지 않게 되더군요. 그렇게 형의 안부도 모른 채 지내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행인지 엄마는 크게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내 집안에서 결혼 날짜를 잡아오자 형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연락을 해봤지만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자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형은 번호를 바꿨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형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을 찾아갔는데 형이 없다는 말만 듣고 나오게 되자 순간 너무나 화가 났고 아무리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 번호도 바꾸고 직장까지 옮기면서 연락 한번 저에게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형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며 저 역시 형이 없는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형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더 커지면서 형 역시 결혼식을 할 때 아무도 오지 않은 식장을 보며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뭔가 씁쓸했네요. 자존심과 서운함이 뭐라고 그렇게 버틴 건지 먼저 굽힐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도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해봤지만 형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었고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도 형을 그리워하는 듯 보였어요. 건강이 나빠지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고 그 일로 저희 부부는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엄마 식사는? 오늘도 안 드신 거야? 자기가 좀 신경 써서 해드리지. 요즘 부쩍 입맛 없어 하시는 것 같네. 아주 효자나셨네. 내가 신경 안 쓴 줄 알아? 네 끼 세 밥에 반찬들도 신경 쓰고 그러는데 안 드시는 걸 어떡해. 그럼 강제라도 먹일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혹시 우울증 있으신 거 아니야? 웃지도 않고 동네 분들도 사귀고 그러시라니까 싫으시다고 하고 나랑 시장도 안 가시겠대. 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 형이 그리운 것 같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고 형은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나 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주버님이 그렇게 꼭꼭 숨으셨대? 얼마나 매정하게 했으면 그러셔.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아주버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어머님 요양원 보내든지 아주버님 빨리 찾아서 아주버님 보고 모시라 하든지 해.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저 또한 무기력하게 계시는 어머니를 아무리 달래고 기쁘게 해드리려 해도 짜증만 내시며 힘이 없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서로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밤중에 전화가 왔고 경찰이라며 형의 이름을 대면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건 생전 처음 본 어린 조카였고 형과 형수님의 시신이었어요. 경찰과 함께 시신을 확인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형은 전주에서 벗어난 가까운 김제에서 살고 있었고 형수와 8살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김제에 있는 마을 면사무소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국도를 달리는 중에 세 식구가 탄 차를 상대 차가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면서 형과 형수는 병원으로 이동 중에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해요. 그나마 조카는 다행인지 타박상 정도만 있다고 했는데 충격으로 인해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근처에 CCTV는 없고 증거라 할 만한 건 형차의 블랙박스 뿐인데 누군가 뺐는지 블랙박스 칩이 없었고 경찰은 아마 뺑소니범이 철저하게 블랙박스 칩까지 빼서 달아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을 3명이나 사고를 낸 뒤 뻔뻔하게 블랙박스 칩까지 빼서 달아날 수 있는지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절로 입에서 나왔어요. 형의 사고를 수습하고 시신을 인계받아 장례를 치르는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형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반쯤 정신 나가신 분처럼 형의 장례식장에 오셨고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자식된 도리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함께 슬퍼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결혼을 반대해서는 이 꼴을 본다니. 그 욕심이 뭐라고.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 허락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어린 손주 데리고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반갑게 반길 것을 왜 그렇게 매몰차게 안 본다고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뭐한다고 이렇게 주절대는지. 이 늙은 사람부터 데려가지.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왜 죄 없는 널 먼저 데리고 간 거야? 이 일을 어쩜 좋아. 다 내 탓이다. 내가 뭐라고 자식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앞으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지. 나는 이제 못 산다. 앞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어머니는 반쯤 실신하셔서 수액을 맞으며 쉬기로 했고, 어린 조카는 이 상황이 무섭고 어리둥절한지 제 옆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아내에게 조카를 맡기려 했지만 조카는 저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루 종일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을 마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3일이 지나가면서 조카는 저희 집으로 데려와 앞으로 제가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카를 갑자기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낯을 심하게 가리는 조카를 가까이 하기까지 많이 힘들어 했네요. 조카는 사고의 충격인지 말도 못했고 저와 늘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내 곁으로 가려 하지 않아서 모두들 힘들어 했습니다. 형이 죽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조카의 전학 문제부터 김제에 있는 형 집 등 처리할 게 많아 결국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하나둘 형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형의 직장을 알게 되면서 찾아갔는데 모두들 형의 안타까운 사건에 슬퍼하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많은 형을 애도해 주었어요. 범인을 못 잡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고 전날에 대해서 직원분들은 이야기해 줬는데 그날 아내의 생일이라 외식한다고 즐거워하며 퇴근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형의 짐을 받아 차에 실었는데 한없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고 제가 사는 곳과 형이 지내던 곳은 차로 이동해서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몇 년을 그렇게 남처럼 살았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좀 더 형을 찾는데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왜 바보같이 남처럼 살았는지 온통 후회하는 나날들로 가슴이 아파왔어요. 가끔 형사에게 전화가 오긴 했는데 범인을 찾고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매주 경찰서에 찾아가 형 내외를 세상 떠나게 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하고 난리를 쳐봐도 돌아온 대답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힘들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변명들 뿐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온 전화에 화낼 기운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속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저만 기다리고 있었다던 조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선 제가 밥을 먹여주자 먹기 시작했고 잠도 저와 함께 자야만 깊이 잠드는 지경까지 왔어요. 힘들었지만 형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와 죄책감을 갚으려면 조카를 사랑으로 키워야 했고 그나마 짐을 덜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의 입장과 다르게 아내는 조카를 보기 힘들어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던 터라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난감해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폭발했고 저에게 그동안 쌓아온 힘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말았어요. 아내에게도 많은 짐을 지어준 것 같아 미안함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랑 어머니 힘든 거 알아. 아주버님한테 모질게 대하고 얼굴 한번 안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장례까지 치르게 되고 조카까지 맡아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난 무슨 죄야? 어머니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분이 오락가락이시고 나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 알아? 나도 어머니가 자식 잃고 힘드시니까 이해하자고 마음먹긴 하는데 이유 없이 혼나고
가끔은 물건도 던지신다고. 그걸 받아내는 내 심정을 알긴 해? 또 저 꼬마는 나를 거들떠도 안 봐. 그나마 자기 없는 시간에는 어머니한테 가 있고 내가 말하면 듣는 척도 안 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사니?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 꼴을 다 받아가면서 살아? 맘 같아서는 나 친정에 가 있고 싶을 정도야. 아니, 그냥 이 집에서 하루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 당신 직장은 어떻게 할 건데? 그나마 아주버님 재산 그거 조금 있는 걸로 버틴다지만 앞으로 조카 키울 거면 들어갈 돈도 많을 거고 우리 아이는 안 가져? 얼굴 한번 못 본 시아주버님 아이 때문에 내 아이한테 불이익 생길까봐 겁도 나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이 계획도 가져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로 미뤄지니까 힘들다고.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참아줄 수 없어? 형이 세상 떠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 나도 빨리 일 해결하고 우리 사는 게 다시 제자리로 오길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야.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애쓰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당신마저 내 곁에 없으면 나 못 버텨. 나도 간신히 참고 있는데 형 그렇게 만든 사람 잡고 소윤이 말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우리 그때까지만 아이 계획 미루자.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조금만 이해해주라. 어머니도 내가 말 잘 해놓을게.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시겠어. 난 상상도 못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 거야. 김제일은 거의 마무리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소연이 데리고 언어치료 다녀볼까 해. 그럼 자기도 자유시간 가질 수 있고 어머니랑 좀 떨어져 시간 보내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소연이는 내가 더 잘 돌볼게. 아내를 겨우 달래고 소연이와 언어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며 다니기로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소연이가 실어증에 온 것 같고 그림으로 봐서는 사고 때 충격이 상당한 것 같다며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연이가 특정한 무엇을 본 것 같다며 자꾸 반복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마음이 없는 소연이에게 억지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물을 수는 없었고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해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상담이 늘어날수록 소연이는 특정한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혹시나 그림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형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답은 어이없었고 조금 예상했었지만 막상 형사 입으로 듣게 되니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무슨 소꿉놀이 합니까? 고작 몇 월 살짜리가 그린 그림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다니 절박하신 거 압니다. 저희도 백방으로 범인 잡기 위해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증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상상으로 그렸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조카는 과장돼서 말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부모가 저 세상 가는 걸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그리고 범인이 도망간 것까지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일 리가 없잖아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목격자를 찾고 있고 주변 탐문 수색도 다시 해볼 테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이가 실어증이라면서요. 혹시나 말을 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나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고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은 효력 없어요.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고 뭐라도 해야 하는 저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사고 자리에 가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기본으로 해놓고
직접 플랜카드를 만들어 도로에 서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국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동네 분들이나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만 다녔을 확률이 높아 분명 목격자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나가서 기다렸는데 별 소득이 없자 저도 점점 범인을 찾는 것에 지쳐 있을 때쯤 어머니와 아내가 한바탕 말다툼을 했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조카는 방에서 울고 있었고 아내는 짐을 싸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아내에게 화를 내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예요? 왜 집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고 집사람은요?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없으면 집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저도 힘든데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세요? 지금 서로 신경 건드린다고 저 세상 간 형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상황에 진작에 집 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집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내 아들 잃은 것도 분해 죽겠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다 쟤 때문이다.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형이 그렇게 된 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둘째 아들도 없는 사람처럼 만드실 작정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된 게 어머니 탓이잖아요. 형이 소연이 안고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연락 안 끊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매몰차게 해서 형이 우리랑 연락 끊었던 거라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머니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아내와 소연이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며 저를 보자 달려든 소연이를 안아주었어요. 아내가 묵묵히 가방에 짐을 담기 시작해서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말았네요. 당신 너무 힘들지? 미안해. 남편이라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계속 희생만 강요하고 어머니 요양원이나 복지관 알아볼게.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 잃고 싶지 않아. 소연이도 끝까지 내가 돌보고 싶은데 소연이만큼은 우리가 키우자.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 우리가 부모 되어주자. 어머니 일은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당신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할게. 내가 나쁜 며느리인 것 같잖아. 오늘만 해도 그래. 소연이가 너무 밥을 안 먹으니까 답답해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걸 보시고는 개모라고 날 완전 나쁜 사람 취급하시잖아. 내가 어떻게 소연이 엄마가 될 수 있어? 그냥 작은 엄마로서 역할만 할 거야.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을 거고. 이 애가 당신 말대로 무슨 죄가 있겠어. 점점 소연이도 나한테 마음 여는 것 같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고집이랑 자존심은 내가 감당이 안 돼. 왜 당신 아들 떠난 게 내 탓이야? 난 아주버님, 형님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집 나가겠다고 어머니한테 한 거야.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러다 정말 당신이랑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 같단 말이야. 당신도 집 밖에서 아주버님 일로 힘든 거 아는데 집안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당신 힘든 거 알고 그냥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정말 어머니랑은 단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알아. 내가 무심했어. 나도 어머니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형 범인 잡는다고 소홀했어. 미안해.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소연이가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울음이 터진 소연이를 보자 아내와 전 기쁜 비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는 소연이를 달래기 시작했지만 소연이는 쉽게 울음을 멈출 생각이 없었고, 거실에서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도 안방으로 오셨어요. 저희들은 소연이 앞에 둘러앉아 달래기 시작하면서 소연이의 목소리를 처음 듣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물을 가져왔고 어머니는 수건을 가져와 소연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으며, 저는 조심히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달래기 시작했는데, 소연이가 목에서 카드 목걸이를 꺼내며 신분증을 한 장 저에게 주었네요. 사고 당시에도 목에 카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소연이는 애지중지 카드 목걸이를 몸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내가 목욕시키려고 카드 목걸이를 빼려 하자 아내의 손을 문 적이 있었네요. 결국 카드 목걸이는 비닐로 싸서 목욕을 시켰던 적이 있었고, 그만큼 소연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라 생각해 함부로 못 만졌었는데, 그 목걸이를 지금 저희들 앞에서 주며 갑자기 말을 트기 시작하자마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내에게 빨리 동영상 찍으라며 재촉했고, 조심스럽게 소연이의 말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소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작은 아빠, 이거 우리 아빠가 준 거예요. 사고 날 때 차가 거꾸로 됐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줘서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무리 깨워도 대답이 없었는데 아빠가 차에서 저를 빼내줬고, 나쁜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아이가 있으니까 구급차 불러달라고 빌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차에 있는 카드 빼갔어요. 그리고 뛰어서 자기 차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갑자기 트렁크에서 서류를 찾더니 버스카드 목걸이에 이걸 넣어줬어요. 그리고 작은 아빠 이름 김석준 외우라고 이야기해줬고, 병원 차 오고 아빠랑 엄마 데려갔어요. 경찰 아저씨가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냥 김석준 이름 댔고 작은 아빠 만난 거예요. 아빠가 할머니랑 작은 아빠 사진 보여줘서 알아요. 왜 사진만 보여주는 거냐고 물으니까 멀리 살아서 지금은 못 본다고 했어요. 이거 카드 보면 얼굴 나와요. 이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예요. 아빠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얼굴 봐서 알아요. 아빠가 나한테 범인 알려준 거예요. 형이 소연이 카드 목걸이에 넣어준 건 뺑소니 범인의 신분증이었고,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이 범인이 형이 근무한 면사무소에 자주 오는 주민이었단 거예요. 업무상 범인의 신분증을 서류와 함께 가지고 있었고, 때마침 그날 그 서류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날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자 경찰서로 향한 저와 아내는 담당 형사를 찾았고, 형사에게 아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소연이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범인은 형이 남긴 신분증으로 바로 잡혔고, 자백도 순순히 받아냈네요. 그 후에는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범인은 응당한 죗값을 치렀네요. 현재 소연이는 10살이 되었는데 서류상으로도 가족이 되었고 돌쟁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누나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남동생을 돌봐주는지 덕분에 아내는 소연이를 친딸로 받아들이면서 육아가 힘들지 않다며 소연이 덕에 산후 우울증이 없다고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모셨고 매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현재 삶은 너무나 만족하며 살고 있으며
비록 형이 옆에 없지만 소연이가 제 곁에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한 그리움을 덜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연이와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 서툴지만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이 사연을 읽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